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The Risk of Chaos in South Korea, 우리 정부의 그 혼돈적인 위기라고 할까요? 국제 질서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이제 미국이 패권주의 우위 점유해서 중국과 대결해서 지지 않으려는 전략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어찌 보면 좀 퇴보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인구도 세계에서 제일 많았는데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은 그 자리를 인도한테 뺏겼고, 중국이 모든 생산품의 국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는데 모든 걸 생산해서 거의 미국이라든지 세계 각국에 이제 팔았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비교적 중간 제품을 중국에 이제 많이 내다 파는데, 그런 무역적 관계가 깨짐으로써 치명적인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선 본다면, 미국도 상당히 그 까다롭게 모든 걸 자기들 위주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순진하게 우리를 봐주거니 뭐 우방이니 하는데 전혀 국익과 관계하는 데서는 아주 냉정합니다. 한 예를 들면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젊은이들의 미국의 반도체법 논란, 그러니까 칩스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 큰일 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그 뭐라 할까요? 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 보조금도 엄청나게 25% 정도 이제 뭐 지원하겠다 뭐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한국이 접근을 했는데, 미국 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된 그 칩스법에 의하면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기술면의 제약과 보조금 타는 그런 회사의 소위 말하는 초과 이득금을 환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칩스법에 의하면 2,8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미 상공부의 투자 중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보조금의 일부를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환수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기술상의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지만 장사하는 모든 면에도 전과 다르게 간섭이 심합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내오는지, 대책은 뭔지 한번 짚어보는, 문외한이 한번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대략 여기에 대해서 5가지 정도의 문제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 첫째가 정치적 불안정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위험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사는데 정치적 불안이라고 할까요? 국민들이 납득이 될 만한 그런 그 전혀 아닌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이제 그런 겁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여간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거기다 이제 경제가 곤두박질되면서 우리가 이제 불평등에 관한 양극화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적 그 노인 문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안 걸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어떤 그 국력의 쇠퇴 과정이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소위 국제적 고립에 대한 문제,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가 상당히 IT 산업이 발전되고 상당히 컴퓨터 보급률이 높아서 거창한 것 같은데,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으로 우리가 놀랍게도 사이버 공격을 많이, 해커의 그 공격을 많이 받아서 쉽게 말하면 은행에 많은 돈도 털리고 하는 그 참 뭐라고 할까, 진풍경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정치적 불안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상당히 접근해서 그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여러 가지 회담하고 금방 뭐가 이루어질 듯 했는데, 그게 전혀 우리 기대하고는 다르게 모든 것이 무산됐습니다. 나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서로 김정은이 우선 잡고 서로 왔다 갔다 그 38선 경계를 왔다 갔다 해서 금방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철길을 연결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기차 타고 여행해서 유럽을 갈 줄 알았더니 모든 게 꿈으로, 환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남쪽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우리가 지적 안 할 수 있는 가장은 부패입니다. 그 여러 미국의 학자들이 지적한 대로 배운 사람들의 그 카르텔을 이루면서 부정부패의 앞장서서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카르텔식의 이 모든 문제, 특히 그 율사들의 그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권력남용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의 엄밀히는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어떤 정당의 전체가 가입해서 별 요상스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완전히 무당입니다. 종교단체도 무당이고, 하여간 한심스럽게 우리가 이게 그 소련하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걸 보고 남의 일같이 생각하는데 그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에너지 문제도 끼고, 그 민주주의의 어떤 실현에 대해서 그 나토 가입 문제로 이제 불거진 여러 가지로 이제 전쟁이 1년간 끌어와서 그 피해와 여러 가지가 이제 참 비참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연재해, 특히 지진 문제로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 추운 겨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 보고 인간들의 어떤 그
안전과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할 그런 때인데 웬일인지 3.1절 행사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이게 매국노가 주장했던 것과 같은 어떤 내용이 그대로 현 대통령이 읽어가면서 일본 밑으로 기어들어가려고 하는, 그러고도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은 시대가 지나서 그걸 그렇게 선전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집단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좀 요상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나는 최근 우리말로 좀 고쳐진 독립선언문을 읽기를 권합니다. 그 독립선언문에 들어있는 정신이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독립정신입니다. 우리는 당당한 독립국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경제 불평등, 소위 그 양극화, 중간층의 붕괴,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소득 격차에 따라서 그 중산층이 괴멸되어 버리고 아주 잘 살거나 아주 못 살거나로 이제 구분되는, 이 참 가슴 아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그 적절한 대책이 정말로 아쉬운 때인데 그렇게 그 명쾌한 혜택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더 그 서울의 집값이 이제 자꾸 반토막이 나는데, 그곳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제 패망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에 동공하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일할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든다든지, 우리나라의 그 시골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없다라는 현실, 여러분 정말로 현실적으로 긴급한 문제 아닙니까? 아주 놀랄 일입니다. 이런 인구정책은 80년대 벌써 지적을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고 그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걸 어떻게 정확히 읽어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교육개발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80년대만 해도 PC라는 게 극히 그 애플2 정도에서 뭘 이제 하는데 며칠씩 리터레이션을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결과를 뽑아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지망하는 율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게 인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그런데 이제 점점 한 40년 이렇게 지내면서 놀랍게도 모든 거에 우리가 미리 어떤 방편을 잘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놓지 못한 어떤 쓰라린 경험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를 어떻게 병합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그냥 부자 돼가지고 집값 올라가고 뭐 어쩌고 대단히 즐겁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사회적 불안에 대해 못 사는 사람들의 그 이제 어떤 욕구 그리고 저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문제하고 저출산 문제, 즉 일할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노인을 부양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된다 해서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깊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일하는 사람에 대한 우대를 어떻게 할 거냐 한데 일하는 사람에 대한 우대는 죽어도 별 대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산업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신통치 않습니다. 그리고 명쾌하고 아주 그 쿨한 그런 사회가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국제적 고립화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 사사건건 수출에 대한 성사가 잘 안 됩니다. 조선산업도 한국이 뭐 제일이라고 떵떵거리는데 철강산업마저도 아주 위기를 맞아가지고 철강 수출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호황의 기회가 줄어들고 호황의 어떤 기회가 넘어지니까 이제 문제입니다. 특히 그 미국의 반도체 문제는 상당히 그 미국이 우위를 점점하고 중국을 항상 앞질러서 눌러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훨씬 더 중국이 모든 면에 우위를 점유하게 되니까 미국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대단히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민주체제에서는 선거의 여러 가지 부패 그리고 선거의 여러 가지 모순으로 인해서 오는 것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에 그런 부정은 없고 특히 옛날에는 리더들이 어떤 10만여 건의 문제를 처리했는데 요즘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아주 쉽게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일사불란하게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우위를 점유하도록 발전되어 나가니까 미국이 벌벌 떨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그건 말고도 이제 일본과의 관계 또는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정치적 어떤 논리로 아주 대범한 그런 대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오스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가 카오스인 줄도 모르고 지금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국제감각이 능한 사람들이 많아야 할 텐데 그런 쪽에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율사들이 제일인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미리 상당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대처 못한 것에 대해서 참 큰 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주 시금방 떨었던 IT 산업의 발달로 컴퓨터가 많고 뭐 속도가 빠르고 세계에 있었죠. 잘한 걸로 알았는데 사이버 보안 문제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웬만한 해커가 남쪽에 국방부를 보통 지집 드나들다면서 중요한 정보는 거의 빼가는 실정인데도 전혀 어떤 걸 이해 못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인프라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효과적인 보안 정책을 강구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도 가져야 되고 컴퓨터 보안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우리가 스터디해서 적어도 국가가 장래 많은 인재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주는 돈 가지고 별다른 그런 것 말고 지역에 따라서 특색을 가지는 전라북도 같으면 그 여러 가지 농업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IT 기술을 접목해서 거기에 따르는 많은 변혁을 가져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도 이게 상당히 미국 그 정도로 과연 거기에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우리 생각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현명하게 세계 이론으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